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재혼 자리를 주선받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절대 양심 없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제 지금 나이가 45살인데요. 28살에 결혼해 결혼 생활 5년 하고 제 나이가 33살일 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애 둘 키우면서 우리는 진짜로 너무 어렵게 살았죠. 결혼 생활을 반지하 원룸에서 했었어요.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반지하 원룸에서 겨울을 버티는 건 생각보다 더 혹독스럽더라고요. 난방비 낼 돈이 없고 또 거기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보일러를 안 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벽은 찬 기운을 품은 얼음장처럼 느껴졌고 밤이면 밖의 기온이 더욱 떨어져 실내는 냉동실을 방불케 했어요. 두꺼운 이불 속에서도 몸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제가 남편에게 보일러가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은 해봤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계속 들어와. 밤새도록 이렇게 춥게 있어야 돼? 그냥 보일러 틀까? 말은 이렇게 했어도 보일러를 선뜻 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이렇게 말하면서 전기장판 온도를 더 높이기만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나도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 내일 뽁뽁이라도 좀 사다 붙여볼까? 아님 난로를 사는 게 나으려나? 올해는 난로라도 하나 사야 할 것 같지? 몸이 계속 이렇게 차면 몸살 감기 걸릴 것 같아. 너무 추우니까 손끝에 감각이 없어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편은 무릎 위에 올려둔 담요를 더욱 끌어올려 제 어깨를 감싸줬죠. 전기장판 위에 앉아 남편이랑 같이 손을 마주 잡았어요. 저는 남편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호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남편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택배 일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나는 마트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면서 푼돈을 벌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애가 둘이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마트 할인 시간을 꿰뚫고 있었어요. 맨날 그 할인 시간에 맞춰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곤 했죠. 한 번은 겨울철이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 집안이 전부 다 더 추워졌어요. 그래도 전에는 잘 때만큼은 보일러를 잠깐 틀어놓아서 잠에는 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너무 추워서 잠도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전기장판 위에 저랑 딸 둘이서 바들바들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딸들도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있었죠. 전 그런 딸들을 꼭 끌어안으며 곧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야간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거였어요. 남편이 추위에 언 손을 비비며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이번에도 보일러가 고장난 거야? 남편이 허겁지겁 보일러실로 가봤다가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제가 남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못 고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리기사님 부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일단은 기사님한테 얼마에 고칠 수 있을지 물어는 보자. 솔직히 보일러 기사님 출장비도 부담되는 부분이었지만 일단 기사님을 불렀죠. 다음날 기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보일러를 살펴보더니 수리 비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도저히 그 돈을 내고 못 고치겠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냅두자. 보일러 틀어도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틀잖아.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 쓰자. 하긴 남편 말대로 보일러가 있을 때도
난방비가 무서워서 못 틀었으니까 그냥 냅둔 것도 있었는데요. 그해 겨울날 너무 힘들게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겪은 건 약과였어요. 게다가 어느 여름날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남편이랑 저, 딸 둘이 있는 반지하 집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첫째 딸이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도 무서워하는 게 보여서 일단 딸들을 달래가면서 나갈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우선 남편이랑 같이 현관문을 밀어봤지만 밖에 차 있는 물이 문을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밖에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 현관문이 안 열려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물은 이미 무릎 아래까지 차 있었고 문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제 가슴팍까지 수압이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현관문이 안 열리니까 창문으로 나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일단 창문이 열려서 다행이었거든요. 근데 반지하 집에는 창문에 다 방범창이 달려있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민하다가 작년에 산 그라인더가 생각났어요. 다행히 가구가 비싸다고 그나마 저렴한 걸 알아보다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만 샀었거든요. 공구들조차 중고로 살 정도로 돈을 아끼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중고 카페에서 그라인더를 구해가지고 주방 찬장에 놓아둔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라인더를 사두고 싱크대 밑이나 신발장 쪽에 놔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찬장에서 그라인더를 꺼내서 창문 근처로 가져갔어요. 이게 또 전기 코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충전식이었거든요. 제가 미리 충전을 해놨어서 다행히 그라인더가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방범창 쪽으로 가져다 대니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을 튀기면서 방범창이 절단되기 시작했어요. 창문의 방범창의 절반 정도 잘렸을 때 남편이 나머지 부분을 잡아당겨줘서 마침내 방범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창문 밖으로 딸들을 내보내고 저 남편 손으로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어서 탈출을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빗물 섞인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는데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 제 발밑에 있는 방범창 사이로 집안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전기 같은 것에 감전되지 않았지만 월세살이 하던 집이 이렇게 될 줄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 울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른 눈물을 그치고 아무 집이나 가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랑 딸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그 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가족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주머니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반지하 집에 사는데 물난리가 나서 겨우 탈출했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얼굴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서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무슨 돈이냐며 일단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비 그칠 때까지 있다가 가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딸 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주머니께서 수건과 따뜻한 차를 내오셨죠. 여기에 몸 좀 녹이세요. 근데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집이 잠겼으면 아무래도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주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시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대신 이렇게 대꾸했었죠. 여기서 누나네가 제일 가까운데 비 그칠 때까지 여기 있었다가 가려고 해요. 혹시 5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거기 가면 바로 계좌로 송금해 드릴게요. 행여나 아주머니가 빌려주지 않더라도 집안으로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아주머니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이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물론이죠.
지금은 서로 돕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을 동안 편히 계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넷이서 그날 아주머니 집에 좀 머무르고 있다가 5만 원 정도를 받아서 제일 가까운 신우네 집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신우랑 심해부는 우리가 자기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 부모님도 남편이 20대 때 돌아가셔서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전화를 해보니까 또 일하느라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친정집이 멀어서 친정집으로 가는 교통비도 많이 나오니까 일단 형님네 집으로 가자. 형님이 그래도 물난리 난 거 알면 도와주지 않을까? 아무리 냉정한 신우라고 해도 물난리가 나서 이 꼴이 되었다는데 가족이면 도와주지 않을까 했어요. 물론 워낙 냉정한 인간들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봤는데요. 남편이 신우 집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바로 느꼈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신우가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만 이러는 거예요. 왜 왔어? 남편이 그때 다급하게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했는데요. 누나, 물난리가 나서 집이 물에 잠겨버렸는데 며칠만 묵게 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돈만 빌려줘도 되는데. 그 순간 인터폰 너머로 심해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것들 또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려고 왔냐? 그냥 무시하면 가겠지. 인터폰으로 대답도 해주지 마. 심해부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는 이리 다급하게 소리쳤는데요. 누나 제발 진짜 어디 갈 데도 없다니까 좀만 도와줘. 그러니까 신우가 별소리도 안 하고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대요. 근데 예상했던 반응이라 친정 부모님과 연락이 닿는 대로 고속버스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 좁은 집에서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생활하고 그랬죠.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좋진 않았거든요. 방 한 칸에는 친정 부모님이 지내고 계셨고 나머지 방 한 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몸을 우겨 넣었어요. 전 그날 바퀴벌레도 나오고 곰팡이가 잔뜩 낀 방 안을 볼 때마다 신우를 정말 미워했죠. 왜냐면 신우이랑 심해부가 저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신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오빠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얼마나 좋은 결정이었는지 몰라. 처음엔 단지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었잖아. 신우가 그러면서 심해부가 이 정도까지 벌고 있다고 액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부가 이렇게 으스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중국에서 떼온 물건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지. 덕분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완전 살기 편해졌어. 심해부한테 중국에서 물건을 몰래 떼오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신우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누가 신고만 안 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줄 알아. 한국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들이면 세금 때문에 비싸지는데 우리 오빠가 중국에서 옷이나 전자제품 같은 거 밀수를 해와서 파니까 고객들은 싸게 사고 우리도 이득 보고 일석이조지 뭐. 신우가 아주 뻔뻔하게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해부도 범죄 사실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댔어요. 한국에 들여오는 전자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 옷들도 통관을 거쳐야 하고.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대신 가격은 더 저렴하게 들여와서 파는 거야. 그리고 해외 배송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시작했으니까 타이밍도 참 좋았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는 해외 배송이 지금보다 훨씬 번거로워서 돈이 쏠쏠하게 들어왔거든. 그때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신우랑 심해부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밀수를 해서 시드머니를 불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튼
신우랑 심해부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친정집에 얹혀 살 수는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신우집에 다시 한번 가봤죠. 그리고 남편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다녀왔냐고 신우랑 심해부가 뭐라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대답하는 대신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전 그때 남편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누나 집에 갔다 왔는데 누나는 집에 없었고 매형만 있었거든. 말도 마.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화를 냈어. 나보고 돈만 밝힌다면서 적당히 좀 하래. 저한테 신우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전 아무리 신우랑 심해부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리 말했는데요. 우리가 물난리 났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저는 화가 막 나는데도 남편은 이제 화도 안 나나 봐요. 허망하게 허공만 바라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누나랑 매형은 우리를 그냥 욕심 많은 백수로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설명해도 나보고 직접 해결하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기대지 말라고 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많이 맞았어. 피하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심해부가 그럴 수 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심해부가 좀 깡패 같거든요. 인상도 험하고 말도 거칠게 해서 꼴 보기 싫었죠. 그래서 제가 거의 격분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리 말했는데요. 여보, 난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게다가 형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친누나가 맞긴 한 거야? 남편이 그때 얼굴에 난 상처를 쓸어내리면서 이리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누나랑 매형이 같은 종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누나가 원래 저렇게 매정하고 차갑지 않았어. 매형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남편이 자기 핏줄이라고 또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같이 산다고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네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야. 형님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거지. 무슨 종족 탓을 해. 신우도 심해부랑 죽이 잘 맞으니까 같이 사는 거겠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남편이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신우를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누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지도 몰라. 누나가 매형 같은 사람을 만날 리가 없어. 누나도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을 겪었을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언제 신우하고 연을 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신우랑 심해부가 웬일로 남편 일자리를 구해준 거예요. 남편이 어딜 갑자기 다녀오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사실 당신한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누나랑 매형이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줬거든? 매형이 돈 벌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보재. 매형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대. 매형이 밀항도 시켜줄 수 있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던데? 심해부가 중국에 끈앞풀이 많았거든요. 다 불법적인 일이지만 말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남편한테 가지 말라고 남편을 뜯어 말려야 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남편한테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저 너무 못됐죠. 남편도 그런 제 심정을 아니까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나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 매형 말대로만 하면 문제 없을 거야. 누나 말로는 내가 매형 옷자락만 잡고 따라다니면 돈 벌 수 있을 거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애들 키우면서 좀만 버티고 있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떠나보냈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신우한테 연락이 왔길래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나도 정말 믿기지 않는데 민호가 저 세상 갔대. 밀항하다가 배에서 큰 불이 났다는데 민호가 그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 신우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거든요. 그러다 제가 남편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배는 전부 다 전소됐고 배도 바다로 가라앉는 바람에 민호 흔적도 못 찾았어. 근데 남편은 그때 같이 없어서 민호만 하늘나라로 간 거래. 그 말을 듣자마자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꼈죠. 밀항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 그 어떤 나라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을 잃었는데요. 제가 남편 장례를 치러주려고 알아보니까 행방불명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을 통해 사망 선고를 받아야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행방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행방불명 기간이 5년을 넘어서면 법원에 사망 신고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남편의 사망 선고 신청을 한 뒤에 장례식을 치렀죠. 그러면서 당연히 신우랑도 의절을 했어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워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가난한 형편이었는데 그 인간들이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절박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했는데요. 신우 집으로 찾아가서 자존심 다 버리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심해부가 신우한테 뭐라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신우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리 소리치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남편한테 공갈했어? 우리 범죄자라고 고발하기 전에 돈 달라고 했다며. 나까지 공범으로 몰아가서 깜빵에 집어넣을 거라고 했다는 게 말이 돼? 우리는 니들 생각해서 일자리 소개시켜준 건데. 전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이 망할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똑같이 저를 개패듯이 패며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억울했죠. 그 세월은 말로도 표현을 다 못해요. 전 남편을 잃고 나쁜 짓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청소업체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때 식당에서 가게들을 주로 맡아서 무거운 청소 장비들을 들고 날랐어요. 약품까지 써가면서 묵은 때, 곰팡이, 기름때 이런 걸 박박 닦아냈었죠. 그리고 야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도 했어요. 이른 아침에 청소업체 일을 하고 밤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 거예요. 투잡은 기본이었어요. 그 외에도 돈가스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면서 결혼식장에서 뷔페 안 먹고 가는 하객들에게 화과자를 나눠주는 일도 했었죠. 그러다 저도 40이 넘으니 할 수 있는 알바들이 점점 제한되더라고요. 음식점에서도 젊은 애들을 쓰려고 하지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써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좀 안정적으로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간병인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일하는 곳에서 소개를 받아 으리으리한 평창동 재벌집 사모님 간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을 야물딱지게 한다고 들었다며 사모님이 절 긍정적으로 봐주셨죠. 그 사모님과 함께 일한 시간이 벌써 3년째가 되니까 사모님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사모님의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지하실이었는데요. 지하실 근처만 가면 사모님이 절 가까이 불러 세우시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맨날 지하실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곳은 몰라도 지하실만큼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사모님이 이러시니까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사모님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이리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기 지하실에 도대체 뭐가 있나요? 가끔 거기서 누군가 오가는 것을 보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입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 되게 수상해 보이던데 그 사람 가도 되는 건가요? 사모님이 제 말을 끊으면서 손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짜 의아스러웠어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어. 너조차도. 알겠니? 무언가를 강하게 경계하는 듯한 어조라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죠. 사모님이 왜 제가 지하실에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모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사모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일을 일주일 정도 못 나갔는데요.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출근을 하니까 사모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재혼을 하는 건 어때?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먼저 떠난 남편분도 이해할 거야. 언제까지 혼자 애 둘을 키울 수는 없지 않니? 나이도 젊은데 한번 만나봐. 전 당연히 처음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코가 석잔데 무슨 연애예요. 저처럼 가난하고 애가 둘이 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끈질기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절 설득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남자니까 만나서 얘기만 해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면 믿을만 하지 않아? 지금 당장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차 한 잔만 하고 오면 되잖아.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고민하다 주선 장소에 갔는데요. 글쎄, 거기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앉아있는데 행색이 딱 봐도 사모님네 지하실에서 지내는 남자인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지하실로 들어가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모자랑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단번에 알아봤죠. 그 남자가 절 보자마자 모자랑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했어요. 얼굴이 얼룩덜룩한 상처로 가득했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것 같은 상처들이 난무한 제 남편인 거예요. 처음엔 저도 얼룩덜룩한 상처 때문에 바로 못 알아봤는데 그 사람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입술을 덜덜 떨면서 물어봤거든요. 1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몸에 불이 붙은 채로 갑판에서 뛰어내려 목숨은 건졌어. 하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어 말도 못한 꼴이었고 이런 상태로 당신한테 갈 수가 없겠더라. 당신한테 가면 화상 치료를 하자고 할까봐 미안했어. 그러면 또 돈이 드니까. 당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10년 넘게 상처 치료도 못하고 노숙자로 지냈거든. 그러다가 사모님을 지하철에서 구해준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사모님이 혈압이 높아서 자주 쓰러지시잖아. 남편 말대로 사모님이 혈압으로 한번 쓰러지신 후로 현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한쪽만 쓰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 집에서 일하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진 사모님을 구하면서 인연이 닿게 된 거야. 사모님이 자기 목숨 살려준 값으로 사모님 집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하실에서 지내면서 차도 닦고 정원 관리도 하고 강아지 목욕 관리도 하고 그 집에 잡다한 일들은 다 하고 있었어. 사모님 집이 저택이라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사모님네 집에서 죽은 듯 없는 사람처럼 정말 성실하고 감동스럽게 일을 해줬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한참을 울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면서 몰래 당신이랑 우리 애들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꼭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나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당신을 이 집에 취직까지 시킨 거야. 한마디로 제가 남편 소개를 받고 사모님네 집에 온 거고 이게 다 남편 덕이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돈을 열심히 모았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까봐 사모님께 부탁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나타난 거래요. 남편이 화상치료를 아예 안 받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갈 듯이 오열을 했고 남편이랑 같이 저택으로 돌아가 사모님 앞에서도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신우랑 심해부에게 복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밀항을 하다가 하필 그때 배에 불이 나서 남편 몸에까지 불이 붙으니까 남편이 배에서 바로 물속으로 떨어졌대요. 남편이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어떤 방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작은 배에 달린 조명이 보였대요. 바로 그때 같이 밀항을 하던 선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리 기뻐했다는 거예요. 형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형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불길 속에서 형님을 잃을까봐. 근데 물속에서 형님을 발견했을 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형님을 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은 당연히 혼란스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선원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속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몸이 진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형님의 손을 잡고 형님을 끌어안고 헤엄쳐 나올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선원이 한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눈물을 닦으며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대요. 제가 이 배를 만날 때까지 형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지나가는 배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배 주인이 중국의 한 오천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이 배 주인분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안심하세요. 형님, 이제 안전해요. 남편이 그러는데 밀항을 하면서 친해진 선원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생각해주고 도와줄 줄 꿈에도 몰랐대요. 남편이 그 선원에게 정말 고마워했는데요. 한편으론 저랑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서 화상을 입어 괴롭고 아픈 상태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랑 우리 딸들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누나랑 매형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이러니까 선원이 자기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육지로 내려가면 바로 그렇게 하자고 했대요. 잠시 후에 남편이 타고 있던 배가 육지에 닿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원이 중국어로 막 전화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신호가 터질 만한 곳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때 많은 중국인들이 모여서 남편을 쳐다보며 웅성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부풀어 오른 상태여서 사람들이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 남편도 핸드폰을 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남편이 저한테는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차마 못했대요. 제가 걱정할 게 빤히 보이고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심해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심해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세요? 매형, 저예요. 남편이 이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심해부가 의아한 목소리로 이랬대요. 뭐야, 살아있었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도움을 청할 구석이 없어서 꾹 참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해부에게 일이 대꾸했다고 하는데요. 네,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국어도 못하고 지갑 자체를 잃어버려서요. 남편이 이렇게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해부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남편이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리 말했대요.
너 불에 탔었잖아. 살아남았어도 온몸이 화상 자국일 거 아니야. 몸이 그 꼴이 됐으면 일도 못하겠네. 우리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거기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심해부가 남편한테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뒤로 아예 연락을 안 받았대요. 남편이 그 순간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거기서 우울해있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몸을 추스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대요. 남편이랑 선원을 구해준 중국인이 그 둘을 불쌍하게 여겨서 병원비도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거기서 겨우 몸만 회복한 거죠. 돈이 없어서 화상 자국은 어떻게 하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남편이 화상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한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덜 아프거나 정신이 들면 저랑 딸들 걱정만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몰래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 곁에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선원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후로 남편이 선원에게서 중국어를 배워가며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지내는 아주 작은 방 벽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대요. 오직 그 종이만 보면서 언젠가 한국으로 가서 저랑 제 딸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화상을 입어서 몸도 성치 않고 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분명 화상 치료할 돈을 모으겠다고 제가 고생할 게 뻔하니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일부러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심해부가 저한테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을 안 해준 게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심해부는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냐 따졌거든요. 남편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매형의 이 거지 같은 것이 일부러 당신한테 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도 안 알려준 거야. 내가 중국에 있다는 거 알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돈이라도 달라고 또 자기를 귀찮게 할 게 뻔하니까 죽은 것처럼 얘기한 거야.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심해부를 호시탐탐 미행하고 감시하고 있었고 이를 갈며 복수를 꿈꿨대요.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동안 돈을 모아둔 게 있겠다. 사모님 도움도 받아서 복수를 하자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직접 밀항을 해봐서 밀항 루트를 알고 있대요. 폐쇄된 항구 쪽에서 몰래 밀항을 하고 있으니까 잠복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동안의 일들을 쭉 전달 듣고 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누나랑 매형을 족치려고 일부러 신고한 적이 있어. 매형의 증거인멸을 해버린 건지 아니면 경찰에 뇌물을 먹인 건지 몰라도 경찰이 밀수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조사가 흐지부지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는 걸 일단 미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우랑 심해부를 이혼시키고 심해부를 참교육시킬 증거를 직접 모으기로 한 거죠. 단순 신고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심해부를 참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남편이 배를 탔다는 밀항 항구로 가봤어요. 남편이 말한 밀항 항구 근처에는 소규모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업체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심해부가 거기서 밀항을 돕고 불법 상품을 유통시키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심야에 그쪽 물류창고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거든요. 몰래 창고에 접근해보니 몇몇 사람들이 컨테이너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몰래 숨어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더라고요. 그러다 외국인들 중 한 명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불어도 아닌 어떤 말을 씨부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왜 우리끼리 약속한 돈을 안 주냐, 돈을 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자기들이 물건 운반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심해부는 알아들었는지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물건 운반한 걸로 돈을 달라고? 야, 니들이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해? 뭐? 계약금? 내가 니들한테 사기치고 빼돌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슨 돈을 달래? 어차피 니네들도 밀항한 것들 아니야? 너나 나나 불법이라 신고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언쟁이 오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랑 제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아서 촬영본을 경찰에 넘길 수 있었죠. 경찰에 증거를 넘기면서 심해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 자체가 불법적인 곳 같다고 했어요. 경찰이 조사해보겠다고 하길래 남편이랑 같이 바로 신혼의 집으로 갔는데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신우가 현관문을 확 열더라고요. 신우도 역시 남편이 살아있는 걸 알았나 봐요. 신우가 놀라지도 않고 남편에게 이런 말을 쫑알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찾아와서 지랄이야? 김민호 너는 중국에서 한국 겨우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왜 이래? 지금 우리 때문에 피해봤다 이거야? 뭐 공갈이라도 하려고 왔어?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신우를 확 밀쳐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신우네 집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신우네 집에서 밀항한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허위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나라였고 이름도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핸드폰도 여러 개 발견했는데 거기에 같이 밀항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 밀항 경로와 사용된 배 사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핸드폰에는 밀항과 관련된 미팅, 연락처, 일정 등이 기록된 캘린더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챙기기 시작하자 신우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발악을 했죠. 심지어 신우가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너 지금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신고하려고?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돕지 신고 따위는 안 해. 너 정말 이기적이다. 넌 네 남편 생각도 안 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누나인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가족 같지도 않은 년이 가족 운운하면서 윽박지르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 무시하고 이것들이 밀항한 증거들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신우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든 채로 이랬어요. 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지금 경찰한테 신고하면 니랑 공범이라고 해버린다. 그럼 너도 같이 끌려갈걸? 내가 너랑 같이 했다고 말해버리면 된다니까. 경찰들이 네 편인 줄 알아? 경찰들도 우리 편이야. 경찰들한테 걸리면 전부 다 돈 먹이면 돼.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망하면 너도 망한다고. 신우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있길래 대놓고 비웃어줬죠. 그리고 제가 신우한테 이렇게 사이다를 먹여버렸어요. 경찰들이 바보인 줄 알아? 감옥은 네 같은 것들이 가는 거야. 너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경찰한테 전부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신우이가 제 얼굴을 쏘아보고 있는데 당혹스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얼른 신고하러 가자고 하길래 신혼애를 나와서 경찰서로 바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증거물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죠. 허위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여권이나 신분, 수십 개의 핸드폰까지 신우랑 심해부가 밀항을 한 증거는 잔뜩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그러한 증거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이걸로 많은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전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경찰들이 신우랑 심해부를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 이대로 신우랑 심해부가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수사 결과가 궁금해져서 제가 사모님 집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112에 이렇게 전화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립니다. 밀항한 증거까지 직접 모아서 드렸는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떨떠름한 목소리로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 밀항 사건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만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신고를 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라서 정말 이상했죠. 그래서 경찰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네? 진전이 없다고요? 수주가 지났는데 아직 무슨 조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증거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고한 것도 이번이 2번째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러니까 경찰도 대놓고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조금 복잡해서 좀 오래 걸리네요. 저희도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독촉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제해 주세요. 경찰이 하는 말에 열이 받아서 저도 이렇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기다리고만 있으라뇨. 저도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형님이 경찰한테 돈을 주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했어서 그래요. 설마 뇌물 먹고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찰이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번에 남편이 신고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랑 심해부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돈으로 경찰들을 매수한 거 아닌가 싶었죠. 사모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요. 사모님, 사실 남편이 형님이랑 아주버님만 믿고 밀항을 하다가 크게 다친 건 알고 계시죠? 사모님 덕분에 남편을 만나게 돼서 저도 전부 다 들었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복수하고 싶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전부 다 모아서 경찰한테 넘겼거든요. 근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경찰들을 매수했나 봐요. 경찰이 수사 자체를 진행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디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경찰 쪽에 연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줄게. 정말로 될까 싶었는데 사모님 입김에 아예 다른 경찰들이 신우랑 심해부를 조사하게 됐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새로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러다가 말고 사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모님, 경찰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예 바뀌었다고 하던데. 사모님이 놀란 저를 보고 여유롭게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손을 썼어. 잘못된 일에 눈 감아줄 수는 없잖아. 자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경찰들한테 돈을 준 게 맞다고 하더라. 그 경찰들이 전부 다 적발돼서 잘렸어. 이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거야. 정말로 될까 싶었는데 사모님 입김에 아예 다른 경찰들이 신우랑 심해부를 확실하게 조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찰이 조사해본 끝에 심해부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물류업체로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죄, 밀항이나 불법 물품 운송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적 범죄의 일환으로까지 처리됐대요. 그래서 신우랑 심해부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 뒤로 신우랑 심해부를 보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있길래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하면서 신우랑 심해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 과정에서 신우랑 심해부가 가족 면회를 요청했나 봐요. 우리 보고 올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할지 궁금해서 남편이랑 같이 가보니까 둘 다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물론 신우랑 심해부를 따로 만났었죠. 심해부는 생전 안 하던 존댓말까지 하면서 저랑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이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 있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변호사를 유명한 로펌 변호사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재심 진행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을 씨부리길래 무시하고 나와버렸거든요. 이번에 신우를 보러 가니까 신우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다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난 진짜로 옆에서 지켜본 것밖에 없어. 내가 방관죄라면 몰라도 공범이라니. 직접적으로 밀항 일에 관여한 것도 아니잖아. 좀 도와준 것뿐이라고. 근데 뭔가 크게 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그냥 몇 가지 일을 도운 것밖에 없어. 전 가족 면회까지 요청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심해부랑 신우 둘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 했죠. 뉘우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깜빵에 얼른 들어가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신우랑 심해부가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이랑 전 사모님 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남편이랑 절 만날 수 있게 해줬고 복수도 도와준 것도 모자라 전이랑 다르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딸 둘을 키울 수 있게 해줬잖아요. 사모님도 남편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저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사모님께 평생을 충성할 생각인데요. 제가 이런 일을 쭉 겪으면서 느끼게 된 게 있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마냥 참고 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내 가족과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일 없이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